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5% 넘게 상승했고 기술주 전방에 홍풍이 불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그 흐름을 이어받는 듯 했는데 장 후반에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는 반도체주들에 힘입어서 오름세를 좀 보이는 상황이네요. 네, 어저께 되게 희한했던 것 같아요. 버리가 맨날 이제 뭐 공매도 쳤다, 팔란티어랑 엔비디아 공매도 쳤다 그래 8%, 5%씩 상승을 하니까 메신저 돌면서 죽었다 막 이런 것만 돌고 그러면서 장을 되게 불리시하게 만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상승 탄력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되게 좋았는데 오전까지는 그러니까요. 출장이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예 강행콩님까지 모르신다고 하니까 이거 정말 좀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출연자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 홍춘욱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강앵커님도 지금 홍 대표님 굉장히 부러워하시더라고요. 홍 대표님 회사에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예, 장이 좋아서.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작년 뭐 이맘때 한 1,000억 정도 운용하고 있었는데 지금 3,300억 넘었으니까 그래도 정말 스타트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J커브라고 초기 한 3년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다행히 그 힘든 시간들이 이제 끝나서 조금 이제 얼굴이 화색이 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후광도 보이는 것 같고요. 근데 간밤에 미증시가 약간 사실 미증시에도 후광이 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뭐 셧다운 해제 임박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그러면 그 동안에는 사실 셧다운이 증시에 어느 정도의 압박 요인이 됐던 걸까요? 그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었을까요? 그냥 핑계입니다. 제가 이제 그림 하나 준비해 온 거를 같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이제 그냥 말로 일단 하자면 미 연준 팔을 비틀어서 9월 금리 인하를 결국 했고 10월도 했잖아요. 네. 이렇게 두 번의 금리 인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돈들이 뭐 정말 어마어마하게 좀 쏟아져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그 9월달 금리 인하를 할 때 제시됐던 그 미 연준 보고서가 저 그림에 나와 있는데 이제 저게 뭐냐면 이제 경제 성장률하고 물가 전망에 대한 연준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인데 네. 물가 전망이 내년 물가 전망이 계속 상향 조정되는 저 빨간 선 보이시죠? 저게 네. 이제 핵심인데요. 이제 저걸 보면 누가 봐도 내년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는 사람이 연준 내에 되게 많고 이렇게 달러 약세에다가 더 나가서 이제 관세 때문에 그렇죠. 물론 관세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무튼간에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금리 전망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인플레가 납니다라고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런 이사 같은 사람들이 금리를 갖다가 올해 연말에 막 예를 들어서 3%까지 내리고 내년에 2%까지 내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번에도 실제로 빅컷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느끼기에 야 내년에 인플레 나는데 금리를 인하해? 이건 그러면 뭐 이거 법을 만들겠다는 거네. 그러니까 이제 연준의 팔을 비틀어 시장에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저 어마어마한 유동성들을 가지고서 AI 투자를 해서 우리가 세계 경제에서 AI 패권을 잡자. 그리고 또 AI 회사들이 뭐 엄청나게 요새 자산담보부 증권을 발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그 증권의 금리를 낮춰주면 우리가 세계를 그러니까 인터넷 세계를 미국이 잡았던 것처럼 다음번 패권은 AI 패권은 우리가 잡을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 중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지난주였죠. 이제 10월 말에 파월 의장님이 12월 금리 인하는 확실하지 않아. 이 한마디에 지금 지난주 내내 조정을 받았던 거고 그러자마자 사람들 입장에서 야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마이런 이사가 0.5% 인하해야 되는데 저기 파월 의장은 내년 5월에 끝인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핑계다. 그러니까 그 셧다운이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제가 경험한 것만 10차례 넘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제 친구들이 미국의 그 보건복지부 NHS에 근무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이제 왜 그렇게 돈 안 되는 데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대학 동창들이 이제 그 대학원 동창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공무원인데 맨날 알바하러 다니는 걸 제가 하도 많이 봐가지고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가끔씩 심심하면 애들이 잘 지내냐 이러고 오잖아요. 그러면 뭐 하냐 그러면 지금 뭐 맥잡 뛰고 있다고.
공무원들이 뭐 주기적으로 알바를 뛰는 상황이고 그런 일들이 하도 많았기 때문에 셧다운이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그건 당연히 악영향이죠. 그러나 셧다운이 끝나고 재개되면 엄청 성장률이 높아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2월 달 데이터는 엄청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해 보면 이건 핑계였다. 셧다운이 장기화됐다. 그래서 장이 빠졌다. 에이, 그건 아니고 연준이 계속 돈 뿌려주는 머신으로 금융시장에 어마어마한 돈을 뿌려주면서 버블을 만들어줄 거라고 다들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파월 의장님이 목리를 부리니까 약간 놀랐다가 다시 또 마이런 이사 말에 그리고 또 상하원 또 해가지고 또 셧다운도 이제 통과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아유 저 정도 받았는데 사자 이거지. 이걸 뭐 셧다운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거는 그건 제가 봤을 땐 굉장히 한가한 이야기다. 저는 뭐 정말 시퀘스터부터 시작해서 별걸 다 본 사람이라서 이거를 처음에는 저도 무서워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아무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시적인 충격들, 일시적으로 경제 지표 안 나온 거 정도 이런 걸로 봐야지 결국은 연준이 지금 모든 키를 쥐고 있고 연준이 이제 양적 축소하던 거 중단하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 이제 또 소플 이제 미국의 일종의 이제 우리나라로 이야기하자면 콜금리 시장이 좀 있는데 거기 시장 금리도 내려가고 이런 거 보면 이제 요새 좀 안 좋으니까 돈도 풀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또 한 말씀 한 다음에 또 나오니까 아유 저 말로 끝났구나 금리 내려가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은 파월 의장님의 이야기에 일시적으로 잠깐 얼어붙었다가 다시 풀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셧다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돈을 풀어서 조금 살아날 가능성은 있는데 지속적으로 고용은 조금씩 계속 나빠지는 모습은 보여지고 있잖아요. 아유 고용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미묘한 균형이라는 아주 유명한 용어를 이제 또 쓰게 됐는데요. 바로 8월달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파월 의장님이 했던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미묘한 균형에 놓여 있다. 제가 그 보고서 읽으면서 이 양반 고생 많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일단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의 실업 사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외국인으로 있다가 한국에 이제 돌아오는 유학생들을 저희들이 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매년 바이든 때 200만 명이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들이 나오는데 그걸 전부 고용을 해결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때가 정말 경기가 엄청 좋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올해 100만 명을 쫓아냈대요. 그러니까 원래 들어와야 되는 200만 명에 100만 명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300만의 잠재적인 노동 공급이 줄은 거예요. 그런데 AI 혁명 덕분에 동뿐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신입을 안 뽑잖아요. 대졸 실업률이 지금 폭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업률은 안 올라가요. 전체 실업률은. 왜? 노동 공급이 줄었으니까. 새로운 균형점을 예, 찾아서. 새로운 균형점. 그러니까 공급도 줄고 수요도 주는. 그래서 실업률 자체는 4% 초반에 그냥 올라가 봐야 4.5.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의 실업률이라는 게 5.5 정도가 평균인데 지금도 아직 역사적인 평균보다 한참 낮은 고용이죠. 그런 상황인데 신규 취업자 수가 줄었다고 해서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말하려니 노동 공급은 트럼프가 줄여놨는데 결국 이런 여건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도 이제 그림 나오고 있지만 예상치는 저는 마이너스가 나와도 전혀 놀랍지 않다. 왜냐하면 이번에 챌린저인 그레이 통계를 봐도 그렇고 제가 봐도 이번에 세인트루이스 연은에서 나온 균형 신규 고용 이게 뭐냐면 실업률을 현재 상태로 유지시키는 신규 고용의 숫자가 3만 명이라고 세인트루이스 연은이 보고서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지금은 외국인 추방한 덕분에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일하던 직장에 사람이 안 뽑혀요. 당장 조지아주에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을 생각해 보시면 알지만 고용 지금 계속 가동 안 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하면 연준 입장에서 사실 고용을 걱정할 때는 아닌데 이제 그건 뭐 마이런 같은 사람들은 고용이 더 중요해. 왜냐하면 거기는 지지율이 중요하니까 내년 선거가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연준 입장에서는 고용과 물가 안정을 모두 봐야 되는데 물가 불안한 거 계속되고 있는 데다가 집값 올라가고 거기다가 주식 가격 폭등하면서 상류층들의 사치성 소비가 지금 특히 해외여행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하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이제 결국은 우리가 다 느낄 수 있는 게 이제 트럼프한테 줄 선 사람들은 금리 인하하자고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몇몇 지역 연준 의장들은 요새 내가 앞만 봐도 우리 지금 지역 경기가 나쁘지 않은 데다가 왜냐하면 이제 공급이 줄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일자리에 부응하는
미국 사람이 없는 거지. 힘든 일자리에 안 가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임금이 오를 것 같고 여기 더 나가서 생산성도 요새 향상이 둔화되고 있으니까 외국인 빠져나가니까 이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인플레 날 것 같은데 이 둘이 이제 마주치는데 결국 키는 이미 연준 이사들 대부분은 다 넘어갔잖아요. 미란. 네, 저 뭐 미란 쪽으로 다 넘어가서 줄 서고 있고 뭐 윌리엄스도 말하는 거 보면 금리 인하하자고 그러니까. 그럼 그러니까, 12월 FOMC. 네, 저는 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하신 거 들었었는데. 아, 제가요? 아니 왜 아니,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네. 예, 결국에 연준이 그 미란 이사가 말하는 결국에 트럼프의 입김으로 인해서 연준이 계속 이야기했던 데이터와는 다른 결정들을 그러니까 그렇죠. 금리 인하를 했다. 그러면서 좀 연준이 타락했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그럼 12월에도 또 타락한 결정을 내린다고 하면 네, 그러면 근데 데이터랑 계속 반대로 하다 보면 뭔가 어디선가 반대급부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내년 5월 정도에 터지겠죠. 이제 우리 교체되는 예, 시점에? 왜냐하면 이제 뭐 스티브 마이런이 되든 베센트가 되든 윌리엄스가 되든 뭐 보든이 되든 아무튼 뭐 4명 중에 1명 되겠죠. 이제 그 사람들이 되면 누구나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은 다 금리 인하를 기대할 거 아니에요. 내년 연말 그 마이런이 찍었던 2.5를 향해서 갈 거라고 보잖아요. 마이런이 2.5를 찍었으니까. 그 트럼프 의사 아니겠어요? 지금 정책금리가 4%인데 150pp를 인하할 거다라고 이제 보는 거잖아요. 시장 참가자들은. 그러면 이제 그게 실현이 될 때 차익 실현을 누군가 하겠죠. 이제 그게 이제 제일 걱정거리지. 사실 뭐 이런 식으로 연준이 타락해서 계속 돈을 푸는 상황에서 그래서 연준 이코노미스트들은 사표를 내겠죠. 나 이런 조직 일 못 하겠다. 저라면 사표 냅니다. 그러겠죠. 왜냐하면 나가서 좋은 일자리 많잖아요. 당장 구글 가도 얼마나 거기서 다 뽑아줄 텐데. 요새는 이코노미스트들이 다 빅테크 기업 가잖아요. 가서 빅데이터 다루는. 그러니까 실험 경제학을 할 수 있어서 경제학자들이 거기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인데 이제 미국의 금리가 인하되고 인플레이션은 전망은 상향 조정되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그 대가는 후세 차기 대통령이나 차기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이제 그 죄를 짊어지는 거고요. 근데 당장은 좋죠. 그 짊어지는 게 결국 인플레이션이 확 일어나는 걸 짊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거죠? 실질 임금이 떨어지면. 네, 실질 임금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경제가 양극화 경제로 왜냐하면 401k 플랜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다 부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퇴직연금을 꾸준히 쌓을 수 있다는 자체가 이미 부자라는 뜻이죠. 끝까지 쌓을 수 그 있는 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대주는 회사. 그런 자리들에 계시는 분들은 부유하니까 그분들은 뭐 돈을 계속 씁니다. 지금 엄청나게 소비가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블랙 프라이데이 뭐 할인율 봐도 안 높아요. 되게 좋단 말입니다. 되게 좋지만 이제 그분들의 어떤 수요 이런 것들은 주가 상승에 기인한 건데 실물 경제가 얼어붙기 시작하고 이제 기업들의 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은 좋겠죠. 근데 그 이외의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는 이제 그런 어떤 차디찬 겨울들이 한번 오는 날에 연쇄적으로 이제 여기만 남고 다 무너지겠죠. 그런 거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런 날이 이제 오겠죠. 근데 그게 언젠지를 모르니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에이 망할 수도 있으니까 저 나라가 저렇게 될 줄 누가 알았나 저렇게 타락한 나라가 될 줄 누가 알았나 하면 이제 금을 사러 오늘도 금값이 그렇게 오르는 거죠. 왜냐하면 대안이 없으니까. 저 나라가 망했을 때 멀쩡한 나라는 세상에 어디도 없는데. 그렇죠. 아니 미국이 망할 때 우리가 더 터지잖아요. 아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S&P 500 지수는 45% 정도 빠졌는데 우리는 55% 빠졌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팔자잖아요. 이 팔자를 이제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상법도 개정하고 배당 분리과세도 추진해 달라고 제발 우리가 애걸을 하는 이유가 미국보다 더 빠지는 꼴은 이제 안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지. 이제 그런 날이 오면 좋겠는데 일단 우리는 기대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으로. 왜냐면 다카이치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일본이 타락해버렸으니까. 엔이 타락했잖아요. 저렇게 인플레이션이 나는데도 금리 인하하지 말라고 지금 거기 금리 인상하지 말라고 지금 그 일본은행 총재를 윽박 지르고 있는 나라가 옆에 있잖아요. 다 타락하고 있거든요. 다 타락했으면 이제 다 공평하게 그 안에서 이제 했으면 피맞추기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금융에 가는 거예요? 지네들끼리만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데 꼭 그 파장은 우리 같은 이머징이 이제 다 뒤집어 쓰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나라랑 비슷한 팔자인 나라를 몇 개 설명드리면 호주랑 캐나다라고. 한국, 호주, 캐나다 이 세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약세통화. 왜냐하면 이게 원자재 비중, 우리는 반도체 비중이 크니까 이게 다 원자재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원자재 국가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 수요 국가가 조금만 휘청거리면 그냥 다 끝나요. 그래서 캠블, 그 캐나다 달러나 호주 달러 같이 보시면 반토막이 일상화돼 있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가시면요, 호주 달러나 캐나다 달러 가진 사람들은 일거에 구매력이 반토막 납니다. 우리 돈 때 환율 600원 올랐는데 우리보다 더 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을 다들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인플레이션 말씀하셨는데 그 인플레이션 원인이 결국은 관세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관세도 이게 해결이 된 듯 안 된 듯하고 그리고 이제 내년 11월로 그냥 연장만 시켜놓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게 계속 진짜 인플레이션 요인인가요, 이게? 그런데 이제 그 국제 유가 빠지면 인플레는 천천히 와요. 미국 셰일 오일 생산량도 많고 그리고 중동 평화 협정 일단 뭐 이게 평화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가자 지구에 그래도 폭탄이 지금은 떨어진다는 뉴스가 잘 안 들리니까 이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유가의 하락이 나타나면 헤드라인 인플레는 좋아져요. 근데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건 근원 인플레라는 거고 이제 근원 인플레라는 게 결국 그 대부분이 걱정하는 게 서비스 물가잖아요. 근데 그런 서비스 물가의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ISM 비제조업 지수인데 거기가 막 지금 계속 체감 물가가 그러니까 100명한테 물었죠. 지난달보다 이번 달 가격을 인상했나 물었더니 70명이 예 인상했어요라고 답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재고 다 떨어지고 언젠가는 나올 텐데 지금은 국제유가 떨어진 덕분에 그냥 이렇게 예 저기도 나오네요. 트럼프가 1인당 2,000달러 배당금 지급하는데 저 돈 들고 이제 사람들이 사러 가면 물건이 없잖아요. 아니 그러면 가격을 인상한 거를 수용하겠죠. 왜냐하면 공돈이니까. 그러면서 인플레가 나는 거죠. 저런 돈을 주면 안 되는데 성장률이 이렇게 잘 나오는데 저걸 왜 줘요? 근데 주잖아요. 그게 빵과 서커스 아닙니까? 옆에서는 시원하게 사이다. 우리 대통령이랑 다카이치 일본 수상 옆에다 놓고서 봐. 4,500억 달러, 3,500억 달러 내가 뜯어냈어. 이러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옆에 가서는 빵을 주는 거죠. 내가 뜯어온 빵이야. 고마워해. 이게 뭐 전형적인 로마 황제가 하는 스타일이고 독재자 노름이죠.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운이 없게 트럼프 시대에 살고 있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주가도 많이 오르고 좋은 거 아닌가요, 지금? 네, 나름? 좋다니까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도 돈 들어오고 좋은데 항상 이제 저희 같은 고잉 컨선 이제 10년, 20년을 바라보며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잘 고객들을 관리해야 되겠다. 지금 들어온 고객들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운영을 잘해야 될 텐데 이런 걱정이 이제 많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급등하는 장세가 2023, 24, 25 지금 3년 연속 미국장이 20%대 급등하고 있는데 이들어가면 20% 더 넘겠죠. 그렇죠. 이 정도로 오르는 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뒤가 좋았던 적이 없으니까. 진짜 무섭죠. 왜냐하면 미래의 성장을 땡겨 쓰는 거니까. 근데 지금 돈이 이제 들어왔다. 투자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세요? 일단 금에 일단 제일 먼저 투자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요새 우리나라 금리도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국채도 좀 사놓고. 한국 그리고 국채? 예, 그래 한국 국채도 좀 사놓고. 왜 그러냐고 하면 요 다음 그림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요거 말고요. 요거 그냥 재밌긴 한데 죄송해요. 그 해외 투자, 우리 국내 투자자들, 저 파란 막대기 봐주십시오. 저게 아주 옛날에는 설명이 너무 쉬웠던 게 환율이 높아지면 해외 투자를 안 해요. 왜? 우리가 구매력이 없으니까 나가서 옛날 같으면 10주 살 거 이제 8주밖에 못 사니까. 그래서 안 나가요. 저 빨간 선이 올라갈 때 해외 투자가 실제로 줄고 실제로 2022년 보시면 환율 그때 레고랜드 때문에 환율 급등했을 때 그죠 저기 빨간 선 2022년을 보시면 됩니다. 환율 급등했을 때 우리나라 그렇게 서학개미 나가다가 순식간에 위축되거든요. 근데 지금 환율이 저렇게 올랐는데 이제 3분기까지 통계입니다. 저렇게 올랐는데 우리가 이제 역대급 이번에 최대 순매수가 나왔거든요. 미국 주식 순매수가. 네. 이건 뭘 의미하냐? AI 붐에 올라타서 부자 되고 싶어. 라고 나가는 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AI 주식들도 사고 싶은데 근데 원단은 미국에 있으니까 근데 왜 팔란티어를 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레버리지가 우리나라에 없어서 나가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왜 갑자기 여기서 양자 컴퓨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저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저게 이제 만에 하나 미국장이 박살났다. 그러면 이제 2008년 저기 그림처럼 그 나갔던 저건 이제 중국 주식이죠. 저게 이제 중국 주식이 반토막이 나고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도 다 들어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환매가 난다라면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 미국 세배 ETF 종목당 세배 ETF에 홍콩이나 런던에 나갔던 돈들이 이제 손실을 입고서 다 청산을 하고서 돌아온다면 그때 우리가 경제가 너무너무 안 좋은데 그죠? 환율이 내려가겠죠.
해외 투자했던 돈이 들어오니까. 지금 대만이 겪는 일이잖아요. 이게. 근데 지금 뭔가 예측하기가 그렇죠.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또 뭐 지금 경제 상황으로 해서 봤을 때 뭐 환율은 이렇긴 한데 오늘까지 나왔던 그 11월 초순의 이 수출입 지표들 같은 거 봐도 기본 지금 우리나라 경제 체력은 또 괜찮은 상황이잖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환율을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봐야 제가 될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올해 봄에 왜 빠졌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투기판이라는 거죠. 아까 했던 그 반도체 가격 지수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먼저 나왔던 나왔었던, 네. PD님 감사해요. 그러면 빨간 선이 저게 구리값이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검정색 선이 반도체 수출 제품 가격이고요. 저기 선행이에요, 구리가. 저는 이걸로 투자하면서 먹고 사는데 보시는 것처럼 올해 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2,200 갔을 때 구리값이 엄청 올랐거든요. 근데 빠졌단 말이에요. 저럴 때 사야죠. 그리고 구리값이 계속 사상 최고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이제 뒤늦게 반응하는 거죠. 9월부터 올랐잖아요. 저 계속 지금 사상 최고치인데. 근데 저렇게 구리값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중국이 뭔가 경기가 좋던지 그래도 나름 어디선가 제조업들이 잘 돌아가니까 저렇게 글로벌하게 저렇게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결국 뭐 비행기가 구리 덩어리니까. 뭐 엄청나게 사잖아요. 뭐 해외로 엄청나게 사람들이 여행 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 이야기의 핵심은 뭐 올해 경기가 그렇게 안 나빴는데 4월에 그냥 상호관세 한 방에 2,200 갔다 온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장을 어떤 합리적인 어떤 그걸로 설명할 수 없는 시장인 거고. 그러니까 저는 4월에 왜 빠졌는지를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세 100이라 그래서 빠졌죠, 뭐 그냥. 아니 근데 그래봐야 뭐 지금 15%랑 25%가 뭔 차이 있다고 왜 올라요? 그럼 그것도 갖다 붙인 설명인가요? 거죠.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친구들한테 가서 야, 나 이거 유예할 테니까 사라 그랬던 게 매수 신호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내부자 매수를 촉발시킨 누군가가 또 돈을 버는 과정에서 나도 돈 벌어야지 붙은 거지. 이게 정말 그 스토리텔링이지. 매크로로 보면 작년부터 올해는 우리나라 계속 3조 호황이잖아요. 저유가, 저환율, 저금리.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 실적 전망이 지금 계속 상향 조정. 작년에 240조 정도 영업이익에 올해 280조, 내년 300조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도 주가가 폭락했던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사실 우리나라 펀더멘탈은 3,000포인트 이상에서 계속 움직였어야 되는 펀더멘탈인데 이게 이제 갑자기 전 세계적인 올투게더 랠리를 덕분에 우리까지 불이 온 거지 뭘 그렇게 특별한 이유를 찾으면 작년에 빠진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작년에라고 해서 실적이 안 나빴단 말이에요. 역사상 최대 실적이었어요, 작년이. 근데 왜 빠졌냐?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냥 외국인이 팔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된다는 네. 거예요. 외국인이 왜 팔았냐? 이렇게 실적이 잘 나는데 펀더멘탈 본다는 외국인이 왜 팔았나? AI 사야 돼가지고. 뭐 그러니까요. 그러면 올해는 왜 AI 안 사나 보죠? 이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외국인이 사서 올랐다밖에 답이 없는데 외국인이 팔았던 건 이해가 안 되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어떤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떤 설명의 펀더멘탈로 작년의 하락도 설명할 수 없고 올해의 상승도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냥 펀더멘탈은 작년부터 계속 좋아지고 있었어요. 환율도 이렇게 좋으니까. 그림 하나 더 가져왔는데요. 근데 다음 그림. 아까 말씀하신 삼저 같은 경우도 삼저 호황을 다 지나가서 끝물에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럴 수도 있죠. 삼저를 이제 막 레포트들 나오더라고요. 삼저라고. 삼저가 근데 과거가 삼저지 미래가 삼저일 것 같진 않은데 느낌상. 네, 그때 삼조 호황 때 달리 이제 우리는 지금 무역 전쟁에서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는 사이니까 삼조 호황을 누리기 이제 어려운 시기로 가는데 지금 오르는 거죠. 왜 이렇게 뒷북을 칠까? 결국 심리 전쟁이죠. 주식 시장은 심리 전쟁인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맨날 방송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한국 채권사라고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다음 불황이 올 때 우리나라 환율이 떨어질 여지가 있지 않냐. 해외 나갔던 돈들이 손절치고 들어오면 환율이 떨어질 때 그때 제일 좋은 자산이 한국 국채잖아요. 왜냐하면 물가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한국 국채도 저는 이제 좀 사야 된다. 지금까지 한국 국채에 대해서 저는 사자 소리 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금리 많이 오르면 일단 사들만하다. 1년 보고 사들만하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당연히 금이랑 한국 국채를 사놨으면 나머지 절반은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사놔야죠. 지금 호랑이 등에 올라탔는데 먼저 내리면 물려 죽죠. 지금은 모멘텀이라는 호랑이 등을 탔기 때문에 시장에서 내리면 안 됩니다. 배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투자 사분법이 최고 같아요. 투자 사분법이요? 예, 그러니까 달러 자산 2개,
아까 미국 주식이랑 금도 네. 사실 뭐 달러로 거래가 되니까. 그리고 국내 자산 2개. 반반 전략이죠. 한국 원화 자산 50%, 달러 자산 50%, 주식 50%, 안전자산 50% 이렇게 투자를 하자는 거죠. 근데 아직도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 대부분이 달러 자산이 전체 자산의 뭐 한 20-30%밖에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더 달러 자산을 더 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근데 계속 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GDP의 75%까지 와서 현재 이게 그 너무 달러 자산이요? 예, 우리나라 대외 순자산 잔고가 1조 1천억 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1년 GDP가 1.7조 달러니까 거의 70% 왔잖아요. 이번에 그래? 한국은행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이거 엄청난 거죠, 우리나라. 이 짧은 시간에 그 우리나라 GDP의 70% 가까운 달러 자산, 해외 자산을 쌓아놓은 나라가 뭐든 잘해요, 우리는. 뭐든 빨라요, 그죠?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달러 원이 저렇게 못 내려오는 게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 뭐 수출을 잘해서 좋아진다고 얘기하지만 미국에 투자해야 되니까 돈이 안 들어올 것 같아서 해외에서 돌아다니는 것도 분명히 그죠? 있어요. 밖에서 그냥 해서 밖에서 벌어서 밖에서 미국에 계속 투자해야 되면 한국에 와서 환전을 안 하는데 수출이 잘 돼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러면 달러 원이 밑으로 자꾸 간다 그러는데 안 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럼 얼마 정도까지 밑에 가면 1,400원은 깨질 수 있을까요? 그게 위기가 왔을 때 깨질 것 같아서 걱정인 거죠. 1,400원이 이제 위기가 깨져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준 안전자산 되다가 그러니까 이 돈의 추세가 지금 분기에 우리가 이제 물론 평가 차익까지 해서 1,000억 달러씩 늘고 있거든요. 분기에. 아까 대외 순자산 잔고가. 대외 순자산 잔고가 분기에 1,000억 불씩 늘고 1,000억 불씩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우르르 달려가는 게 계속된다? 저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더 살 수 없다 이제. 이젠 다 산 것 같다. 그러니까 뭉칫돈들이 지금 끝도 없이 나가는 중인데 1년 더 나가겠죠. 그래서 내년에 1조 5천억 불 예를 들어서 그래서 GDP 100%?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 브레이크가 걸릴 때 그러니까 이 옥석 구분 없이 나가던 게 이제 한 번에 예, 왕창 무너질 수도 있는. 그래서 자산 배분하는 입장에서 진짜 지금 국내 주식을 저희는 많이 늘리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잘 버는 이유가 고환율 때문인데 솔직히 AI 붐이 올라탔다 그러지만 그건 억지 춘향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여기도 구리값 하이닉스 올라가고 삼성전자 있잖아요. 그래도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아직도 콜 통과했다는 이야기 못 들었잖아요. 그래도 비슷하게 나온 것 같던데. 예, 아니 그건 소문이잖아요. 그 이야기 벌써 2년 됐잖아요. 2년 넘었네요, 그죠? 재작년 여름부터 들었던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저는 그냥 구리가 오르고 투기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 다만 만에 하나 미 시장이 버블이 붕괴돼가지고 한 20-30% 조정을 받았다. 그러면 거기서 3배 레버리지, 2배 레버리지 사신 분들이 다 청산당하거나 청산 위기에서 난 다시는 투자 안 한다 그러고 이제 돌아오실 때 환율이 떨어질 때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어떻게 될 건가? 그러니까 미국장이 한 30% 조정받아서 고소득자들의 사치품 소비도 둔화된 데다가 환율까지 내려가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 실적이 박살날 텐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고환율일 때 기업 실적이 1년 정도 텀을 두고 좋아졌잖아요. 왜냐하면 위기가 올 때 외국인이 팔고 나가서 환율이 급등한 덕분에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금방 V자 회복을 했는데 만일 환율까지 내려가면 V자 회복이 될까? 그러니까 자산 배분 차원에서 한국 주식이 아무리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저는 지금까지는 해왔지만 만에 하나 이런 상황이 내년까지 정말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정말 내년까지 월 분기 1,000억 불씩 가서 내년에 1조 7천억 불, 6천억 불이 됐다면 무너질 때 진짜 무서운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자꾸 이제 경고성 보고서들도 나오고 국민연금 해외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브레이크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야기도 나오는 게 이걸 걱정하는 거죠. 저 가상자산 시장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이, 뭐 가상자산 시장은 지금 유동성 장세에서도 혼자서만 좀 재미를 못 봤었는데 지금 계속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 그럼 가상자산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저는 굉장히 지금 어렵다고 보는 게 트럼프가 장을 망쳤다. 가상자산 시장을 망쳤다. 예, 트럼프 외일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죠. 지난번 우리 10월에 쇼 쳤던 데가 물론 저는 레딧에서 맨날 그것만 보고 있어서 그러겠지만 맨날 트럼프 웨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큰 손을 웨일이라 고래라고 부르잖아요. 왜냐하면 네. 고래가 숨 한 번 쉴 때 피라미드를 수백만 마리를 한 번에 삼켜서 영양 섭취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쇼 쳤다가 또 롱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누가 수억 달러 벌었다더라. 그게 막내라더라. 근데 사실인 것 같잖아요. 누가 봐도 그 트럼프 비즈니스 하고 있는데 거기서 돈을 번 게 사실이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코인 시장에서의 최대 잠재적인 위험이 이제 다 나온 거죠. 코인 시장이 그 트레이딩은 가능하지만 리스팅은 안 되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소가 없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설이죠, 다. 바이낸스니 뭐 우리나라의 뭐 여러 회사가 하지만 사설이거든요. 어떤 청산 거래소가 제대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SEC처럼 증권감독위원회가 감독을 해가지고 내부자들이 매도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11K 같은 것들 발표도 안 하잖아요. 우리 그 헤지펀드 매니저들 보유하고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들 분기 지나면 다 공개하잖아요. 워렌 버핏이 현금 얼마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다 공개를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는 시장에서 누군가가 저렇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누군가가 샀다 팔았다를 하면서 시장을 조성하면서 거기서 큰 돈을 벌었다.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에 가지고 있었던 탈권위, 탈국가, 탈중앙화라는 원칙이 다 깨진 거죠. 물론 뭐 제 의견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신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번 이 시장이 극단적인 그 상황을 한번 보여줬고 그러니까 4월에 상호 관세로 한번 털어먹고 이번에 코인으로 털어먹는 저 집안을 보면서 이 시장이 정말 탈중앙화돼 있고 우리가 암호화돼 있고 우리 거래가 되게 투명한 시장이라는 신화는 상당 부분 약해진 거 아니냐. 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포트폴리오 한번 재점검할 금이 좋아요. 금과 채권.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